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진도를 93페이지까지 제가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 총론, 헌법 총론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 원리 부분. 왜냐하면은 나중에 기본권 가더라도 기본권 판례에 뭐에 위배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뭐에 위배했느냐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히 뭐 이게 총론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갑시다. 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지금 69페이지에 방금 전에 신뢰보호와 경과규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진정소급입법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진정소급입법은 특히 뭐 예외적인 공익이니까 그거는 뭐 경과규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신뢰를 아주 중요한 공익으로 깨 부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소급입법 상황이 아니라 주로 부진정소급입법 상황에서 허용되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게 경과규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진정소급입법을 하면서 친일 재산을 뭐 이 법 시행 후 5년간 이 소급입법을 유예한다 이런 거 만들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진정소급입법을 왜 했어? 목적 달성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주로 부진정소급입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입법자는 더 챙겨주려고 그래요. 야, 2년이면 되겠어? 좀 짧아? 그럼 3년으로 할까? 최대한 많이 챙겨줘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챙겨주고 옛날에 만들었던 애들은 다 옛날 걸로 해. 처음에 옛날에 시작했지? 그러면 옛날 걸로 해줄게. 그 옛날 법 그대로 가. 대신 이거 시행 후에 뭐 한 거는 그거는 안 해. 예를 들면 뭐 임대차 보호법 옛날에 개정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개정할 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층을 빌려 가지고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뭐 했어. 그 옛날 법에는 얘가 5년 동안 갱신을 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이 5년 있다. 상가 건물에서 일했다가 법을 바꿨단 말이야. 이거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어. 상가 건물. 왜냐면 상가 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죠? 건물주 갑질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막 가수들도 나와가지고 건물주 갑질했다고 막 밑에 치킨집 사장님이랑 싸우고 이런 거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꿔줬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런 거 할 때 중간에다 여기다 뭐 넣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적용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최초로 갱신되는 그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적어도 한번 임대인이 알 기회를 주는 거야. 야, 이거 지금 갱신하면 앞으로 10년까지 쭉 가야 되겠네? 그럼 이번에 갱신해주지 말아야지. 이거 과거에 5년은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법 질서에서 형성된 거 그냥 국법 적용, 신법 적용에서 신법 적용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보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69페이지 5번 시혜적 소급입법의 허용 가능성 말 어렵죠. 혜택을 주는 시혜적 혜택을 준 거야. 누가? 법률이. 혜택을 준 거예요. 혜택을 주는 입법이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내 기본권을 나중에 뒤에 제한하는 것보다 뭐를 주는 거면 조금 더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뭐 주는 거다 이랬을 때 강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적용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못 받은 애들은 뒤에 소급입법으로 해가지고 앞에 못 받은 애들은 그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걔네들은 항상 평등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의 관점에서는 평등권이 소급입법으로 침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혜적 소급입법,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입법이 뭐 가능해요. 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문제고 1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런 거를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뢰보호 뭐 이런 게 그 정도가 약해질 뿐이다. 왜냐? 그거를 못 받는 애들 기준을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못 받는 애들. 자, 신뢰보호의 강도 밑에 줄근 부분 볼게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일반적인 법률은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재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징집 대상자의 범위, 군대 갈 대상자들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범위는 입법 형성권이 넓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밑에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즉 항상 법률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법률 개정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신뢰가 더 크겠죠. 개정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그 현재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수러를 보지 말고 여기서 보면은 법적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뭔가 앞에 주어와 수러의 관계를 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여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뢰할 수 없다고요? 아까 신뢰할 수 있다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를 신뢰할 수 없냐?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걸 신뢰할 수가 없다. 현실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개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70페이지 개인의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만약에 국가가 자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임대사업 목적을 위해서 가진 거니까 여러분 많이 복수주택 가지셔도 돼요.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 올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중주택 보유 뭐 주택수 많이 가졌다고 세금 과세 중과세 안 할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값이 올랐을 때 내가 그런 이득도 얻겠구나. 신뢰를 하고 주택을 복수를 몇 개 갖게 되었다. 복수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3년 전에 그거 내가 해줬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너무 많이 해줬어. 자, 이제 싹 그거 없애고 다 중과세 하겠어. 이러면은 유인된 신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때 이 부동산 이게 세제 때문에 저항이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에 몇 건 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거 바뀐 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과세 계속 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원래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재산세를 좀 깎아줘요. 근데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세금을 더 과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원래 중과세를 안 하겠다고 국가가 유인을 해놓고, 그래서 다 임대사업자 하게 등록을 해놓고 또 몇 년 동안 묶어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중과세 하겠다고 바꿔버리면 그 신뢰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헌재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이 헌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으니까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 헌재가 그렇게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국민적 저항이 너무 심해지면 탄핵할 수 있잖아. 꼭 반드시 자기를 해준 사람을 그대로 기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게 아직 판례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일 때는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가치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신뢰 보호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그냥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그냥 내가 활용하고 있었어. 야, 요래 하니까 세금을 좀 덜 내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입법자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애들이 막 탈세는 아니고 절세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 법에 분명히 그거는 딱 빠져나가게 만들어놔. 아, 입법자 생각이 이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세금이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딱 부과했다. 이거는 얘가 그냥 반사적으로 누리고 있던 법률의 공백 상태를 입법자가 나중에 규율한 거죠. 나중에 확인을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신뢰보호라고 할 수 없다. 빠져 있었던 것 뿐이니까. 몰라가지고. 예측을 못했던 거지, 입법자가.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항상 but not 무조건이에요. but not 무조건.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헌재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선된다가 아니고. 그죠?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까지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다. 신뢰보호 원칙의 심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한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많이 나와요.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럴 때 그 앞에 내용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그냥 좋은 거 다 고려해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 우린 딱 보면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것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좋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하지. 요 앞에 이걸 하나하나 요건처럼 외우지 마세요. 침해받는 신뢰 이익의 보호 가치와 침해의 정도와 침해의 방법. 뭐 다른 한편 이거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서 판단할게 이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시로 몇 개 들어놓은 것 뿐이니까. 네. 앞으로 종합적으로라는 말 나오면 그 앞에 말은 별로 뭐 요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시험 문제에는 요거 다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요거 하나를 바꿨다?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항상 문제 보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최상급이 들어가 있죠. 왜 그래요? 더 확실한 거 고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지문 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하나를 뺐어. 그죠? 요 고려해야 되는 거에 침해의 방법을 뺐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것들에서 답이 없으면 이걸로 와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거에 명백한 답이 있으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 막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표현들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요. 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거의 맞다고 보고 다른 거에서 먼저 찾아봐요. 다른 거에서. 그리고 다른 거에서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보세요. 디테일하게. 좀 그리고 그걸 외운 걸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에 이질적인 애가 거기에 띠껴 있을 수 있어. 이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단 옳은 선지로 좀 생각을 하고 다른 애들을 면밀히 뒤진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객관식을 준비하는 전략. 자, 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심사 기준, 그냥 진정소급 입법은 그냥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존중할 입법 의무가 있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진정소급 입법의 동그라미. 밑에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 존중할 입법 의무가 있다. 밑줄. 할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를 끊고 한 개짜리 슬래시를 하든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완성되지 아니한 부진정소급입법의 동그라미 밑에 국법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그 다음에 두 개 사이의 화살표 비교하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부진정소급입법,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소급입법,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할 입법 의무가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 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한다. 따라서 심사가 장래 입법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부진정소급 입법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초사실이 과거에 발생했다. 과거에 발생해서 쭉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기가 법률의 개정 시점이야. 현재 개정 시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서 시작한 애들이 조금 더 신뢰보호 가능성이 더 많죠. 이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높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 입법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된다. 과거에 시작한. 근데 말이 어렵지. 뭐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 그냥 과거에 대한 사실관계. 과거에 시작한 사실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헌, 합헌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위헌으로 본 사례, 합헌으로 본 사례 나오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키워드 작업이에요. 키워드 작업. 이 판례가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키워드를 보면 이 판례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거를 하는 겁니다. OX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소급입법 금지에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신뢰 변리사 동그라미. 위헌. 쉽게 갑니다. 두 번째, 71페이지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 세무사 위헌. 다음 71페이지 밑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종전에 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밑줄 그은데 보시면 2011년 7월 18일 이게 개정 시점인데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 옆에 42기라고 쓰세요. 42기. 공무단일권 침해, 위헌. 그 밑에 비교 판례. 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43기, 44기라고 쓰세요. 합헌. 아시겠죠? 요렇게 내가 뭐만 나오면 딱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중간에 제가 빼먹은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장해급여제도라는 게 있어요. 장해급여제도. 이게 뭐 이렇게 그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그런 급여제도예요. 근데 이 재정이 충분하면 뭐 돈 다 주고 싶지. 그런데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캡을 씌우면 한도. 그게 바로 최고 보상제도. 최고 금액은 보상을 하되 최고 금액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금액을 정한 거예요. 최고 보상제도를. 그러면 얘네들이 최고 보상제도에 따라서 한번 두 번째 줄 보세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밑줄. 그 다음에 장해급여제도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장해급여제도의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이상 소득 재분배의 도모나 새로운 산재보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최고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형성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괜찮다. 합헌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 보상 제도 자체는 합헌. 그런데 최고 보상 제도 시행 이후에 산재를 입는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냥 합헌이에요. 하지만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 보상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애들한테 갑자기 최고 보상 제도를 만드는 건 뭐다? 줬던 거 뺏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줬던 거 뺏는 거예요.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 그리고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을 할 만한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2005 헌바 20 사건. 그 밑에 유사해요. 2012년 헌바 382 볼게요. 자, 얘네가 얘기해요. 2005 헌바 20 사건에서 이거 한 애들 이렇게 해줬어. 위헌 결정 해줬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최고 보상 제도 적용을 안 받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게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냐?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주냐? 그럼 꼭 그럴 필요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영구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8년 동안 이 청구인들이 그냥 종전 방식으로 받아와서 법은 바뀌었는데, 근데 얘네들한테는 한 번 만들어졌다고 영원히 이거를 해줘야 되냐? 그건 또 꼭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례가 비교 판례가 돼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꼭 그렇지 않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그냥 적당하게 뭐 경과 규정 같은 거 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뢰 보호만 위반하지 않으면 되니까 적정하게. 그래서 이 애들한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렇게 불합리하냐? 야, 이 최고 보상액이라는 게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예요. 그러면 근로를 하고 있는 애들보다 1.8배나 높다는 거야. 전체 애들보다.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장애급여가 최고 금액으로 한정해 놓은 게 1.8배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럼 그렇게 낮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막 엄청 뭐 박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랑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줘. 죽을 때까지. 이 돈은 원래 우리 보상, 배상 이런 거 할 때요. 가동 연한 65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차피 너는 지금부터 이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65세까지밖에 못했을 테니까. 근데 얘네는 장애급여는요. 이게 죽을 때까지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거 좀 너무 재정이 파탄날 수 있겠죠.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보상 제도라는 걸로 제한을 한 이유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는 거.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재정 파탄나게 생겨서 재정 파탄나면 아무도 못 받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받을 거 조금씩 줄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지 않고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정당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합니다. 뭐 내용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서 이거 이후에 8년이나 이 사람들이 받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 가능성 변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판결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영구 무한한 건 아니다. 한번 헌재가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키워드는 뭐냐?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받아왔다. 이 말이 빠질 수가 없어. 밑에 판례를 내려 그러면요. 이미 위헌 결정이 있어서 받아왔다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애급여 그런 데다 밑줄 그어놓고 밑에 거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근데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두시죠. 두 개가 나왔을 때, 지문에 나왔을 때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 판결이 뭐 결정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 이랬는데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그 애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합헌으로 본 사례 가볍게 볼게요. 위헌으로 본 사례보다는 조금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비과세되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를 이제 50%만 감면하겠다. 이거 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감면해 주잖아요. 자,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방지를 위해서 의약분업 동그라미. 그 위에 거에서는 비과세되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길다. 그냥 비과세되던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 뭐 이렇게 쓰세요. 밑에 거는 의약분업. 그 밑에 1년의 유예기간 동그라미. 짧지 않다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줬다는 거예요.
의학 분업이라는 걸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야, 병원 안에 일부 구조를 개조한 약국하고 있는 너네들 있지? 그거 다 이제 못해. 근데 1년 줄게.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니네 어디 갈 자리 구해가지고 글로 가, 약국. 그렇게 한 거예요. 그 1년이 짧냐? 또 약국을 운영을 못하냐? 아니, 밑에 거 뭐 빌리거나 옆에 건물 빌리거나 하면 되죠. 근데 꼭 그렇게 병원 안에 있는 일부 공간을 변경한 약국을 1년 넘게까지 유지시켜줘야 되는 공익이 있냐고. 이 의약 분업이라는 걸 실시한 건 이유가 뭔데? 의약 분업 실시한 이유가 병원이랑 약국이랑 관련 없어요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죠. 진료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약 분업이 그거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꼭 병원 안에 한 공간을 이렇게 바꿔놓은, 옛날 그 병원 가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봐. 옛날에는 병원 안에 약국 있는 경우 있었어요. 약국 있는 경우. 요즘에도 아주 큰 종합병원들에는, 상급 종합병원들에는 원내 처방을 위한 약국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네 병원,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 마지막에 나가는 길에 약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약. 이게 뭐냐? 병원 안에 일부 공간을 개조한 약국이에요. 약사야, 여기 안에 의사는 아닐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운영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약국과 이 병원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뭐예요? 다 의료기관들, 의사들하고 보통 내 처제가 운영하는 약국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약국은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약국은 나가시다가 1층에 있어요. 이렇게 꼭 간호사들한테 시켜. 너 이거 꼭 나갈 때 무조건 얘기해. 처방전 줄 때 약국은 나가시다가 1층에 있어요를 그냥 멘트로 붙어.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약국은 나가시다가 1층에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시켜. 왜냐? 그게 내 처제가 운영하는 약국이거든. 옆에 있는 다른 약국 말고 거기 가도록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아예 병원 안에다가 둘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음, 청소년 학생 보호 요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동그라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동그라미, 노래 연습장 동그라미. 다음, 5년간의 유예기간 동그라미,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밑줄 않는다. 다음, 담배 자동 판매기 동그라미, 3개월 동그라미,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담배 자동 판매기 3개월 동안 그래 더 해, 팔아먹어. 그리고 팔아. 더 이상 안 돼. 담배 자동 판매기를 해놨더니 어른이 확인을 못하니까 애들이 아빠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막 사거나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 한의사 전문의 제도. 여러분들 한의사도 우리 일반 의사들처럼 전문의 제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상의학과. 사상의학 알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한 사상의학. 사상의학과라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한의사에도. 그러니까 한의사에 전문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의 있어요. 한의에도. 근데 그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기존의 종전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밟고 있었던 애인 거야. 네? 근데 사상의학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종전에 밟고 있었던 거 이거 인정해줄까 말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입법자 마음이에요. 인정을 할지 말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겹치면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안 해주기로 했어. 기존 수련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이냐? 이게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애들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건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편제를 하면서 만들어주면 돼. 이미 요런 뭐 이상한 과정을 마쳤어.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개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한의원 개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너 옛날에 이거 들었으니까 너도 전문의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할지 말지는 입법자가 이 전문의 제도하고 옛날에 얘가 받은 수련 과정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인정을 해줄만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해요. 종전 수련 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기존 수련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이라는 법적 신뢰가 부여된 적이 없어요. 옛날 제도일 때는 전문의 제도 없었는데 니네 그거 수련한 거잖아. 그걸 왜 다시 인정을 해줘야 돼? 이 얘기예요. 옛날에 한 번도 우리가 너네한테 이거 해준다고 한 적 없잖아. 한의사 전문의 제도 이번에 만든 건데
신뢰를 과거에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을 때도 수련을 받은 것 뿐이지, 걔네가.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일 뿐이다. 야, 이번에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들어오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거 인정해 주시겠지? 입법자님들께서. 그 일방적인 너만의 기대다 이거예요. 내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김칫국을 마시냐 이거지.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밑에 개발 부담금의 미부과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고 하여도 공익이 훨씬 크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이익 환수. 그렇잖아요. 막 돈 엄청 벌잖아요. 재건축 한번 하면. 종전의 퇴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왔고 밑에 줄에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 너희가 어느 정도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건 알겠어. 기대를 가졌던 건 알겠어. 하지만 그 기대 우리가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어. 좀 실망스럽겠지만 미안해. 이겁니다.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 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에 연금을 옛날이랑 똑같은 금액만큼 계속 올려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계속 올려가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건 너희들이 기대했을 뿐이야. 우리는 이 연금 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중대한 공익이 있어. 이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4페이지.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 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언제라도 법률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 이거 아까 나왔죠. 징집 대상자의 동그라미,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 징집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한 거 괜찮다. 의무사관 후보생이라는 게 이제 여학생들이 군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데 의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대를 들어갔거나 뭐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갔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얘네들을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으로 옮겨요.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인턴 할 때 병원에 들어갈 때 이거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턴 들어갔다가 레지던트 뭐 요즘에 내과랑 가정의학과 이런 건 3년이지만 그 원래 한 4년 정도 보통 대부분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한 5년 이상 군대 들어가는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애들보다. 그럼 좀 나이가 늦게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그래서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이라는 데다 옮겨요. 사관 후보생이라는 건 장교가 될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법무사관 후보생 이런 식으로 의무사관 후보생에 들어가 있다가 얘가 뭐 나 의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떼어칠래. 나왔어. 그럼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외해야 될 거예요. 다시 병사 병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원래 31세만 넘었으면 얘가 아예 못 갔어.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해서 못 가는 애들이 그럼 군대를 그런 식으로 빼버리면 되잖아. 의대 좀 다니다가. 그죠? 군대 갈 시간에 의대 2년 다니는 게 낫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를 다시 36세로 바꾼 거예요. 모든 징집 면제 연령을 다 36세로 통일하면서. 상관없다. 그 입법자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 특별히 무슨 징집 면제 연령에 대해서는 뭐 입법자가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지 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니네들이 뭐 평등원칙 신뢰보고 뭔 소리야. 그냥 의대 계속 다니든지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너무 평상시 언어로 판례를 읽죠. 좀 이렇게 감정이입하면서 읽으면 판례가 잘 읽혀요. 그래서 그래. 자,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전교수법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분들 뭐냐면은 옛날에 개인이 하시는 운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하시는. 요즘에는 학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금지했어. 이게 왜냐면 이게 무슨 자격이 뭐가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어렵고 보험은 다 가입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배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못하게 했어요. 이거 못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운전교수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은 거 있으면 꼬박꼬박 신고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무서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 자체가 국가에서 운전교수법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국가가 유인한 신뢰다 이거야. 내 운전교수법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 세금 걷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해놓으면 모르니까 걔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은 뭐 세금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재해놓는 것 뿐이지 사업자 등록을 운전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줬다는 것만으로 운전교수법의 형태가 계속 너희가 하는 그 방식대로 유지될 거라고 국가가 한 번도 신뢰를 부여한 적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냥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운전교수법의 개속에 대해서 국가가 신뢰를 부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뭐 학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딱 갖추는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라.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 또 사고 시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어느 지역의 고교 평준화 여부는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지 꼭 광명시가 비평준화로 남아있어야 되는 아무런 신뢰가 없죠. 우리 동네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옆 동네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왜냐? 고교 평준화라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디 먼저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전체적으로 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광명시의 고등학교들은 비평준화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를 신뢰한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PC방 전체를 금연구역 그 밑에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동그라미 그럼 뭐겠어요? 신뢰보호 원칙에 침해하지 않는다. 무조건 유예기간 뒀다고 신뢰보호 원칙 침해는 아닌데 유예기간 뒀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청구인이 가졌던 기존 보호기간에 뭐 이거 됐고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준대한 반면 이거 키워드가 뭐예요? 저작 인접권이에요. 저작 인접권. 저작권자들 근처에 사는 권리자들. 뭐 예를 들면 음반이 나왔다. 음반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음반에 수록된 곡의 저작권자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 그 다음에 실현자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냈는데 이게 뭐 방시혁이 작곡을 했어. 그럼 저작권자는 방시혁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실연을 하는 사람들은 BTS잖아요. 그죠? 그럼 BTS가 실현권자예요. 그 저작 인접권이지. 저작권자는 방시혁이고. 그죠? 그런 저작 인접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뭐였냐? 저작 인접권이 과거에 소멸했어. 없어진 저작 인접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모아서 파는 애가 있었어.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반을 제작하는 애가 있었어요. 완전 획기적인 생각인 거지. 요즘에도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저작권 잘 안 팔리는 거 이번에 뭐지? 롤린? 그거 아시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2016년에 나온 노래인데 요즘에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1위 하잖아요. 그거 저작권자가 용감한 형제들이 판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가면은 그 개인이 저작권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지금 완전 떡상해가지고 엄청 비싸졌어요. 저작권 수입이 어마어마하대. 엄청 재생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군대에서 롤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막 댓글 보니까 모르면 거의 간첩이라는 식으로 써있던데 군대에서 지난 4년간 얼마나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2019년인데 떼창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댓글에 있던데 젊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저도 롤린 알아요. 이 저작 인접권 이렇게 없어진 것들 모아가지고 음반으로 발매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반사적 기대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냥 저작 인접권이 없는 애들이 있네? 하고 그냥 하고 있었어. 근데 야 이거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저작 인접권 소멸됐던 거 부활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얘한테 2년이나 유예기간을 줬어. 너의 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래 너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사업 초창기에 만들고 하느라고 힘들었어. 2년간 더 팔아먹어. 그 정도면 신뢰 보호해줬다 이거죠.
다음,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이제 수용 생활을 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라고 했던 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9년 11개월째인 그 무기징역 수가 내가 욕할 뻔했네. 내가 당장 내일이면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 법을 바꿔 이러면서 소송해요 이게. 근데 거기서 야 10년 이상에서 20년 하는 거 너 그냥 또 아직 안 됐잖아. 이거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거야. 괜찮아. 계속 잘 살아. 이렇게 한 거지.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한테 가점을 부여하겠다. 뭐 이거는 가점을 부여를 하든 말든 그게 사실 이게 만약에 국가유공자 본인이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신뢰가. 그죠? 근데 국가유공자 보호법에 그거 다 국가유공자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면서 일반 응시자들의 그 평등권 및 공무사민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겁니다. 나중에 이게 그 가점이 있어 놓으니까 이 가점 있는 사람은 합격하고 가점 없는 사람은 떨어지고 막 이 지경까지 왔거든. 문제 그 커트라인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 자, 위법한 건축물이 있으면 그거를 원상 회복을 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시킬 수 있어요.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사람 살고 있는 거 막 끌어내고 뭐 이런 거 못하니까 계속 돈으로 막 압박을 넣는 거야. 이행 강제금 네. 근데 그게 뭐 제도를 없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아무튼 면적에 따라서 왜냐하면 작은 면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막 5년으로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다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전에 이미 위법 건축물을 만든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한테도 계속 뭐 이행강제금을 적용을 새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미 이전에 위법을 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한 거죠. 아니야. 지금 법 개정된 이후에도 너는 위법 건축물이야. 이 상태가 존재하잖아. 이 상태를 제거하라는 거니까 이거 진정소급입법이 아니야. 이 상태를 제거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위법한 건축물 상태를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법이? 아니잖아요. 그 딱히 뭐 수단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을 도입해가지고 계속 고칠 때까지 쪼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먼저 위법한 A를 했기 때문에 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75페이지. 개정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게 했다. 이게 자, 신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신탁이라는 거는 어떤 재산을 이 사람이 신탁자야. 이 사람 명의에 A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수탁자, 신탁을 받은 사람이라서 수탁자예요. 이 사람한테 옮겨놓는 거, 이 A라는 재산을.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다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법에 따르면. 바깥쪽으로도 이거 나중에 민청할 때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신탁법에 따르면 바깥으로도 이 A라는 재산은 수탁자 소유가 돼 있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도 수탁자 소유예요. 수탁자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세금, 재산세를 누가 내야 돼요? 수탁자가 내는 게 맞죠. 근데 옛날에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신탁자가 내도록 하던 법을 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부터 수탁자가 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 법 시행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재산세부터는 수탁자가 내 했단 말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지. 개정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재산세를 시행 후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된 거예요. 개정법 시행 후에. 그러면 수탁자가 내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무슨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냐. 이 수탁자들이 낸 소송인 거예요. 야, 옛날에는 신탁자가 냈는데 왜 이제 우리가 내야 돼? 그냥 그거예요. 올해부터는 재산세, 올해 나온 재산세부터 옛날에 냈던 재산세까지 니네가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올해 나오는 재산세부터. 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이게 진짜 헌법이 판례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우리가 A가 B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너무 직관적이고 명확한데 할부식 선불거래업자가 뭐야 이게. 모르잖아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그죠? 이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거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뭐냐면은 상조회사예요. 상조회사. 내가 매일 돈을 조금씩 내. 매달 상조회사에 돈을 내다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럼 장례식 비용을 얘네가 지금까지 냈던 그 돈으로 그냥 장례식 비용 새로운 돈 안 내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불식 할부거래. 그럼 그 다음에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돈 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 발생하든지 간에. 그죠? 후불식 할부거래는 뭐예요? 상조회사에 미리 가입을 안 해놨네? 장례식 딱 터졌어. 일단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할부로 갚는 거. 일반적으로 하는 할부 거래가 그거잖아요. 후불식. 근데 상조회사는 앞에 돈을 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그걸 선불식 할부 거래라고 해요. 대부분의 할부가 원래 원칙적으로 후불식 할부예요. 여러분들이 뭐 안마의자 같은 거 사면서 뭐 58개월 뭐 이런 거 하잖아. 말로는 60개월 뭐 이런 거. 그게 원래는 후불식 할부예요. 할부는 원래 후불식이에요. 근데 상조회사 같은 게 선불식 할부지. 이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튀. 돈을 지금까지 넣어왔는데 마지막에 없어지면 어떻게? 누가 보호해줘요?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그거를 해요.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해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그래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야 먹튀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을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 시작해서 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면 이 전에 맺었느냐 뒤에 맺었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호가 안 되겠죠. 먹튀로부터. 당연한 거지.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지 않죠. 그죠? 자,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까지만 이번 시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네요. 다 왔습니다. 야, 너무 중요해서 법치국가 원리는. 뒤에 사회국가 원리, 경제질서 이런 것보다 법치국가 원리는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판례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되니까. 자, 명확성의 원칙. 아까 얘기했죠. 법치국가는 뭐다?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럼 예측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누구가 보더라도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명확성의 원칙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나와. 당연히 명확해야 돼요. 명시적 규정이 필요 없겠죠. 그죠?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꼭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아니어도 조세나 뭐 그 형벌에 관한 죄나 형에 관한 죄형법정주의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권 제한하는 건 일체는 다 명확해야 돼.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시혜적인 법률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면 안 되냐? 아니라 그랬죠. 못 받는 애들이 명확하게 안 되는 건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권 제한 뭐 이럴 때는 걔네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혜적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한테는 평등권 침해가 일어난다. 평등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그냥 이해를 하세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범은 법규범은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그냥 모든 법규범은 명확해야 돼 내용이.
그래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국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법규범의 내용이 만약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러면 법집행 당국이 막 불확실한 법이니까 막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돼.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돼. 그래야 객관적 판단 지침이 생기고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다 포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원래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은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굳이 우리가 법률의 언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20세 이상의 남자와 25세 이상의 여자와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나누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논리가 뭐예요? 사람, 태어난 사람이냐? 뇌사자는 사람이냐? 이런 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법이. 그렇게 법규범은 원래 일반적 규범적인 언어로서 추상성을 갖고 있어요. 개방성이 있고. 따라서 그냥 이런 추상성이 조금 있다는 것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 최소한의 명확성이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법관, 지금 보충적으로 해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석자 개인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막 휙휙 바뀌는 그런 정도로 불명확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명확성의 정도 및 심사 기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조세 법률주의,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조세나 형벌의 영역에서 아주 특히 명확해야 된다. 또 어디서 또 명확해야 되겠죠? 아까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제한할 때 더 명확해야 돼. 형벌, 조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이런 좀 중요한, 헌법이 스스로 정하고 있죠. 죄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이거는 명확해야 돼. 거기에 명확성 원칙이라고 써 있는 건 아닌데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특정 영역을 명시하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더 엄격해야 돼요. 또 우월적 지위 판례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같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법률이 더 명확해야 돼. 더 명확해야 된다. 또 밑줄 그어놓은데 볼게요.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규정이 부담적인 성격, 침해를 주는 성격일 때는 그때는 더 명확해야 되고, 수익적 성격에 비해서 더 명확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수익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익을 못 받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평등권이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형사 관련 법률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76페이지 판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칠 거 다 이게 따옴표 돼 있어요. 노동운동 명확해. 정당한 이유 명확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명확해. 요 판례는 잠깐만 넘어가고, 명백한 증거 명확해.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 명확하다. 대부 조건 등에 관한 광고 명확해. 다음,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갖는 걸로 한다. 상표. 이주대책,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확하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명확하다. 생활기본시설 명확하다. 빼먹은 판례 한번 볼게요. 건전한 통신윤리. 일단 건전한 통신윤리는 명확하다. 옆에 비교. 불온통신이라는 거 있어요. 불온통신. 소위 불온통신 결정이라고 해요. 비교 불온통신. 자, 쓸게요. 불온통신. 불온통신. 이거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하다고 봤어요. 통신이라서 헷갈릴까 봐. 이 불온통신의 개념이 뭐냐면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통신이에요. 풀어 써볼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메모는 이렇게 해놓고 이 불온한 통신이 뭐냐면은 불온하다의 개념이 뭐냐면 법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불온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질서, 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불온통신에서 여기까지는 명확해요. 공공의 안녕질서가 뭔지 우리 많이 써요. 이건 명확한 개념이에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명확해요. 미풍양속, 아름다운 풍속과 좋은 풍속 그렇잖아요. 미풍양속 명확해. 좋은 거 명확해. 뭐가 문제냐? 그런 통신이 뭐야?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리 불온 통신이 불명확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공공의 안녕질서 명확해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명확해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통신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너무 유형이 복잡하잖아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통신이 도대체 뭔데? 이게 불명확하다요. 불온 통신. 예. 이거랑 비교해야 된다. 불온통신 불명확. 77페이지 체계 정당성의 원칙.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체계 정당성이라는 거는 규범들 상호 간에 야 앞에는 이렇다고 해놓고 뒤에는 이렇다고 해놓고 이 모순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모순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문제로 나오는 건 뭐냐? 체계 정당성 위반은 안 좋은 거기는 하죠. 안 좋은데 그것만으로 헌법 위반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법 체계가 통일적으로 잘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통일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통일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그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체계 정당성 원리에 위반됐다는 것만으로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른 헌법 원리에 위배되어야 위헌이다. 그래서 입법 재량이 체계 정당성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국적법 정리해놓은 총정리 자료 한번 꺼내볼게요. 순식간에 한번 봅시다. 글씨 좀 작지만 이거 만약에 글씨가 크게 필요한 친구들은 한글 파일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세요. 앞에는 내용이에요. 내용들 쫙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에서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망라적으로 다 썼어요. 국조법 내용을. 자, 우리 3페이지에 최종 정리 그림 한번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상황부터 전제를 할게요. 15조 상황이에요. 자, 자진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걔가 뭐 미성년자건 뭐 성년이건 군대를 갔다 왔던 아니건 그냥 한국 국적 상실. 그리고 이렇게 된 애는 병역 면탈 100% 확정이죠. 병역이 있었으면. 그죠? 걔가 뭐 미성년자든 아니든 그냥 외국 국적 취득하면 그냥 바로 한국 국적 상실. 명확하죠? 한국인이 외국 국적 자진해서 취득하면 상실.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비자진해서 취득하는 경우들을 쭉 법이 얘기를 해놓고 뭐 입양이 된 경우, 뭐 시기한 경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애들은 6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신고하면 복수 국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복수 국적자가 되도록 15조에 써 있습니다. 비자진 취득. 자, 복수 국적자가 적용되면 이제 나중에 12조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한국 국적 보유 의사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 국적 한국 보유 의사를 6개월 내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 국적 취득한 때로 소급해서 상실. 이거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가 없죠. 6개월 동안 약간 유동적으로 복수 국적자였는데 소급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얘는 그 외국 국적 취득한 시기부터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는 복수 국적자가 아닙니다. 6개월 정도는 유동적인 상태였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고 외국 국적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외국 국적자예요. 그냥 취득한 대로 소급해서. 그죠? 자, 만약에 한국 국적 보유하겠다라고 6개월 내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상황에서 한번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외국 국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귀화나 한 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 그 다음에 국적 회복. 이거는 옛날에 한번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외국인. 그 다음에 수반 취득. 부모가 귀화할 때 같이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취득. 요렇게 해서 얻었던 애가 외국 국적을 버려야 되는데 1년 내에 그걸 안 해가지고 한국 국적이 버려졌을 때 10조 내용 보시면 알아요. 그랬을 때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하고 오면 다시 한국 국적 주는 거. 이게 재취득. 이 상황에서 원칙은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재취득은 필요 없겠죠. 왜냐 이미 포기하고 왔으니까. 그죠? 원칙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단일 국적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 그다음에 포기 안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시 받으려면 국적 회복을 하거나 재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재취득을 할 때는 외국 국적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외국 국적 포기 안 하고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하고 싶을 때는 국적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 국적자가 돼요. 하지만 이미 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규정하고 있는 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0조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포기하거나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해. 이렇게 10조에서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을 안 했다? 그러면은 똑같아.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하려면 일부 뭐 이렇게 불쌍한 요건들이 있어야 돼.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 그 요건들이 있는 애들만 이 6개월 서약을 할 수 있죠. 자,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을 안 했어.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외국 국적 포기하는 1년 내에 포기 안 했으면 그냥 상실. 포기했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적, 단일 국적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 제가 말 중간에 한번 잘못한 거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말하다가 보니까.
그 행사 안 하겠다는 서약이 여기서는 6개월 내 아니고 1년이죠. 1년 내. 그죠? 요건에 해당하면 1년. 같은 1년이어야 돼. 행사 X 서약도 1년이죠. 자, 12조 복수국적자. 자, 이게 이제 복수국적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디서 한번 오죠? 저 한국인이 외국 국적 취득하면서 6월 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일단 복수국적자 될 수 있죠. 또 이거는 후천적이니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복수국적자들 중에 원칙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경우, 즉 비자진 취득 또는 선천적 취득 복수국적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의미 이해되시죠? 이 비자진, 왜냐하면 자진이면 상실이니까 이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할 수 있고 1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고 14조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도 있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3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 중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복수국적자로 남는 선택법도 있어요. 그거를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2년. 이건 다 비자진인 경우겠죠. 선천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고. 예외적으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됐다. 이게 꼭 선천만은 아니죠. 네, 선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저것도 있을 수 있죠. 한 17세 정도에 입양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비자진 취득일 때도. 이거는 병역준비역 편입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18세 이후에 됐다. 입양이 됐다. 그럼 아직 입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19세에 이르기 전이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외국 국적 취득했다? 그럼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병역준비역 편입되고 외국 국적이 취득됐으니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지. 꼭 병역준비역 편입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만약에 그 중간에 떴다라고 하면 외국 국적 취득 시로부터 3개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국적을 선택을 할 때 국적을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서 외국 국적 포기하거나 행사 X 서약도 가능하다. 또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14조에 따라 이탈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게 반드시 병역 면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취득해가지고 나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는데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8세 3월 31일 되기 전에 바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난 한국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영주 목적 없이 직계 존속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애들이라면 이거 O로 못 가고 무조건 X로만 가야 된다. 네. 이게 12조 3항이에요. X로만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X로 온 애들. 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2년 내에 또 국적을 선택을 하거나 2년 그러면은 13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이게 뭔지 알죠? 기간 이후라도 군대 갔다 온 애는 그 군대 갔다 온 애 병역 의무 이행 이후 2년 내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선택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 서약도 가능하게. 그 기간 후면 심지어 그 기간 후면 그때면은 포기로만 선택이 가능해지죠. 또 14조 이탈도 가능해요. 그때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서 12조 3항 단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12조 2항 단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라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13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2년 필요 없어. 어차피 군대 때문에 그거 넣어놓은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전에도 언제든지 한국 국적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14조는 필요가 없고 14조는 어차피 이탈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건 13조거든요. 그 14조는 오른쪽에 결과에서 할 수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만 보면 돼요. 13조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 이번에 그때 이 오른쪽에서 13조가 가능한 애들 중에 이 기간 내는
서약, 행사 X 서약으로도 가능. 기간 외는 포기로만 가능.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포기로만 가능한 기간이지만 병역 의무 이행하고 2년 안 됐으면 걔는 서약으로도 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나쁜 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류 중에 출산하는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체류 중에 출산한 애들은 오로지 이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든 안 했든 뭐든 다 상관없고 외국 국적 포기해야지만 된다. 자, 이건 병역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이 더 나쁜 목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좁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랑 이행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니까 제일 나쁜 거를 인정받았다면 걔는 외국 국적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만약에 외국 국적을 그때까지 포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는 거예요. 국적 선택 명령. 그래서 1년 내에 안 해? 그러면 너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이든 뭐 해외 국적이든 하나를 선택 또는 서약 X, 행사 X 서약으로 보유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국적법의 전체 체계예요. 약간 뭐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어요. 국적법은 항상 약간 겹쳐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느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지는 그냥 항상 군대를 기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군대를 뭐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걔를 요거를 적용하면 군대를 안 가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례는 약간 겹쳐진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나머지 부분 보고 또 내일 진도 또 나갈 수 있는 대로 많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